자네 이름이 뭐라고? 대한그룹 회장의 질문에 면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입니다. 탁 마이너스.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흔한 이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이 20년 전 핏덩이인 채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계신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가족은 없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피줄인 줄도 모르고 머리를 조아리며 입살을 구걸하고 있는 손자. 그리고 그 뒤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조카를 노려보는 둘째 아들. 재벌가 회장이 잃어버린 핏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펼치는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 신입사원 면접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40년간 대한그룹을 일궈온 그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비서 김 과장이 문을 열고 한 청년을 안내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에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25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입니다. 태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펜이 툭 떨어져 바닥에서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아들 민수가 지으려던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면접관이 갑자기 굳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태준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20년 전 아들 민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하다. 앉아보게.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생각이 났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은 이력서를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민호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공인회계사의 변리사. 태준이 숨을 삼켰다. 이걸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다 해낸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후원자분들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쩍 떴다. 후원자?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익명으로 도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수연인가? 혹시 며느리가 어딘가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랬군.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런데 말이야. 왜 하필 대한그룹을 지원했나? 민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어릴 때부터 대한그룹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신 말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패밀리 비즈니스. 그건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만든 회사 철학이었다. 가족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족은 있나?
민호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한 번 더 생겼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손자는 어떻게 자랐을까? 혹시 이 청년이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나? 태준의 목소리는 이미 면접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애타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생후 6개월쯤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계산을 했다. 민수가 사고로 죽은 건 2004년 3월. 수연은 그때 임신 8개월. 그렇다면 아이는 2004년 5월쯤 태어났을 것. 그리고 생후 6개월이면 2004년 11월. 태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미안하네 사적인 질문을 하고 말았어.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다. 태준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은 없지만 언젠가는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한그룹 같은 가족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태준은 펜을 꽉 잡았습니다. 펜대가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 닮은 외모, 나이,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서 오히려 운명 같았습니다. 혹시 출생신고서나 입양 관련 서류는 본 적이 있나?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았어요. 하지만 부모님 란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태준은 그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출생신고서와 고아원 입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일자는 2004년 5월 15일. 정확히 민수가 죽고 2달 후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명이 강민호가 맞나? 네, 태어날 때부터 강민호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민호로 짓자고 아들이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호가 나간 후 태준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수연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45세의 민재는 대한그룹 부회장으로 형의 죽음 후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냉철한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면접은 어떠셨어요? 민재가 정중하게 물으며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느냐?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요? 혹시 형님이 지으려던 조카 이름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태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그 이름을 가진 청년을 만났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민호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한다. 나이, 외모, 출생일,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까지. 아버지, 설마 그 청년이 형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민재의 목소리에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정말 조카가 나타난다면 지난 20년간 자신이 쌓아온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더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아라. 이 아이와 오늘 만난 민호가 얼마나 닮았는지. 민재는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형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형수는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형수가 8개월이나 배를 불렀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이라고 했잖아.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형수 수연이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은 후 형수가 사라질 때 그녀가 임신한 채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민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조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면접을 보러 온 걸까요? 그것도 내가 궁금한 부분이다.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민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정말 그 청년이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분명 그를 후계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장손이니까요. 아버지,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때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결과 발표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민호를 당장이라도 불러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다. 태준이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민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야. 태준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집 손자라면. 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수연이를 너무 차갑게 대했나 보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거야. 내 잘못이다. 아버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두 혼란스러웠고 변명일 뿐이다. 태준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손자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거야.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강할수록 만약 정말 조카가 맞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죽던 날 며느리 수연이 오열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차갑게 돌아서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인사팀에서는 면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0명의 지원자 중 10명이 최종 합격했고 강민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달리 민호에게는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호 씨. 인사팀장이 합격 통지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어요. 회장 직속 기획팀에 배치됩니다. 보통은 신입사원이 바로 기획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면접에서 회장의 반응이 이상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특별히 한 일이 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서. 인사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대한그룹 본사 42층에 있는 기획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장 박 차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호 씨죠? 저는 기획팀 박성훈 차장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담스럽네요.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참, 오늘 오후에 회장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으실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오후 3시, 민호는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군 앉아라. 태준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그룹 전속 변호사 정 변호사다. 태준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불렀다. 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검사요? 왜 갑자기?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에게는 20년 전에 잃은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과 자니가 너무 닮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저를 회장님의 손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의 나이, 이름, 외모, 모든 것이 일치해.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손자일 가능성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태준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재벌가의 손자라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받겠습니다. 민호가 결심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구강 검사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같은 시각 강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을 조사해줘. 나이는 25세, 고아원 출신이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찾아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대신 확실하게 해줘. 돈은 충분히 줄게. 민재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그 청년이 정말 조카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강민호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현재까지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재의 눈을 끈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후원자 마이너스 익명.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까지 총 8년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후원자는 절대 만나지 않기를 원했으며 오직 계좌이체로만 지원. 민재는 그 계좌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번호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수 이수연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역시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가 살아있었구나. 민재는 즉시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줘. 나이는 48세 정도, 20년 전에 우리 집 며느리였던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확실하게 찾아줘.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수연 씨가 현재 부산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민재가 놀랐습니다. 네, 남포동 근처의 작은 가게입니다. 혼자 운영하고 있고 생활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수가 부산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내줘. 내가 직접 가볼게. 알겠습니다.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하게 업무를 시작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이 바로 기획팀에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더구나 회장이 직접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료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챙겨주신다니 부럽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고아원 시절 함께 자란 친구 박준서와 만났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어때? 대기업 들어갔다며? 응, 대한그룹에 들어갔어. 와, 대박이다. 역시 너답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만약 갑자기 네가 재벌가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뭔 소리야? 갑자기 웬 판타지? 그냥 가정해보는 거야.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부산역에 도착한 민재는 택시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오래된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석에 수연이네 떡볶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택시에서 내려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화려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48세의 이수연이 혼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은 채 검게 그을린 손으로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고개를 들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재야? 형수, 오랜만입니다. 민재가 복잡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보니까 나오더군요. 민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시동생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민재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민호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우리 민호가 대한그룹에? 아직도 우리 민호라고 하시는군요. 민재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형수는 2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잖아요.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겠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이 죽었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릴 필요가 있었나요? 버린 게 아니야.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네 집에서는 나를 쫓아내려고만 했잖아.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20년 전 집안 분위기를 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죽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형수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긴 건가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키울 수가 없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도 고아원이라도 맡겨야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계속 후원은 했잖아요.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 당연히 조사했죠.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형수가 여기서 떡볶이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비록 멀리서라도. 형수.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가 대한그룹에서 손자로 인정받은 지 2주 후 민재의 지속적인 설득을 받은 이수연이 부산에서 올라와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해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이 왔다고? 태준이 깜짝 놀라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태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아들이 죽은 후 냉정하게 돌아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올려보내. 잠시 후 수연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며느리는 이제 고단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거친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년 만이구나. 일어서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잖아. 태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를 쫓아냈다고 그러나? 말로 하지 않으셨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를 원망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 아들 대신 며느리가 살아남았나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손자까지 데려갈 이유는 없었잖아. 민호는 재벌가 생활에 맞지 않아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순수하게 자랐어요. 이런 차가운 곳에서는 상처받을 뿐이에요. 차가운 곳이라니.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긴 그 아이의 집이야. 그리고 난 그 아이의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라는 게 뭔가요? 수연이 반박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태주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 손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맞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충격에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하다가 수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분은. 수연은 민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상처였습니다. 민호야.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그래, 내 생모야.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오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민재가 부산까지 와서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 그냥 불쌍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민호야. 수연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자. 이곳은 너에게 맞지 않아. 어머니, 너는 순수하게 자랐어. 여기서는 상처받을 뿐이야.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민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하시고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죽어서 정신이 없었거든. 변명 말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결정해라. 태준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은 40층에 있었습니다. 삼촌,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와. 민재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와 앉자 민재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난 소감이 어때? 복잡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원망했는데 막상 보니 그냥 힘들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삼촌,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뭘? 삼촌은 제가 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시죠? 민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구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느낄 수 있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후계자로 준비하신 삼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조카에게 모든 걸 넘겨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저는 사실 이런 생활이 부담스러워요. 민호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재벌가 손자가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민호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강요받아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민재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민재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조카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에서 태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 과장의 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와 민호가 급히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준이 책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 불러.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태준이 간신히 눈을 뜨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면 괜찮아져요. 약속해라. 태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달라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태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재, 그리고 수연까지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준 것, 20년 만에 가족을 만난 것, 이 모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민호야, 2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민호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수연은 아들의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여기 있겠다. 수연이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카가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수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개월간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태준을 바라보며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수연도 아들 옆에 서서 2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재만이 홀로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퇴원한 후 강가 본댁에서는 2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큰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태준이 상석에 앉고 그 옆에 민호와 수연, 그리고 민재가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태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민호는 이런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평생 혼자 먹던 식사였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입맛에 맞니? 수연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태주는 이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20년 전 아들 민수도 이렇게 밝게 웃곤 했었습니다. 참 민호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삼촌하고 함께 회사 일을 배워봐라. 정식으로 너를 후계자로 키우겠다. 네, 할아버지. 민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다, 민재야. 태준이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룹의 조직도야. 민재가 큰 차트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건설, 화학, 금융, 유통까지 총 4개 계열사가 있어. 정말 크네요.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일궈낸 결과지. 민재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네가 물려받게 될 거야. 민호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큰 기업을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삼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재가 격려했습니다. 피는 못 속여. 너에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영 DNA가 있을 거야. 하지만 민재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조카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야.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해야 해. 민호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경쟁사 분석, 수익성 검토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아원에서 기른 성실함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을 20%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만든 보고서치고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민호 군 정말 훌륭하네요. 한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도 생각 못했는데 태준도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자야. 피는 못 속이는구나.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조카가 실수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완벽한 성과를 내버렸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몇 년 동안 추진해온 계획을 단숨에 개선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가에서는 민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태준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공시키다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수연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수연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이런 화목한 분위기를 보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카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순조롭게 정착해 나갔습니다. 특히 홍보팀의 박지은과 가까워지면서 개인적인 행복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지은이 기획팀 사무실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좋죠. 민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둘이 함께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이 아껴주시고 부담스럽긴 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하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은이 격려했습니다. 민호는 지은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한편 수연은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시댁 생활에 적응하면서 민호를 위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태준도 과거의 오해를 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고생이 많구나. 태준이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다. 태준이 사과했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았어요.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다. 태준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 일은 잊자. 이 시기는 민호에게 있어 평생 꿈꿔온 가족의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정성, 그리고 회사에서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재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그룹을 검색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진양그룹 박철수 회장의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야심 많은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대한그룹을 항상 견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박철수의 연락처를 찾아 메모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획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 모든 식구들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민재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중심이었던 이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너도 수고 많았다. 태준이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를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아버지. 민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는 권력을, 사랑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그의 양심을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진양그룹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철수. 민재는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온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 거래처에서요. 민재가 얼른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한그룹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그의 뛰어난 경영 감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IT 융합 프로젝트가 연이어 대성공을 거두며 회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대단하다. 태준이 아침 신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대한그룹 젊은 피로 새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진도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손자의 놀라운 성과에 감격하여 이사회에서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그룹 이사회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전무를 정식으로 승진시키고 향후 3년 내 회장직을 물려주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민호 전무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한그룹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 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재도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조카에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언론과 업계 전체가 대한그룹의 젊은 후계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급속한 성장과 대한그룹의 약진은 업계 내 경쟁사들, 특히 진양그룹의 강한 견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양그룹 본사에서 박철수는 민재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 부회장, 조카분이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박철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혈육이니까. 민재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대한그룹이 너무 강해지면 업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박철수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죠. 민재는 박철수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가 본댁에서는 민호의 승진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친구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수연이 부산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고아원 친구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준서야, 고마워. 민호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다. 준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평생 친구야. 민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민호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잠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에 더욱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요. 민호가 홍보팀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민호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손자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지은 양,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태준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새로운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수연도 아들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딸이야. 수연이 지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친딸처럼 아끼겠다. 어머님, 지은이 감동하며 울었습니다. 민재도 겉으로는 조카의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민호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한그룹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40년 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던 대한그룹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태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같은 임직원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준이 민호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차세대 경영진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대한그룹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한그룹은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IT 융합, 그리고 사회공헌까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태주는 아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뭉클했습니다. 행사 후 태주는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였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쓰던 시계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가져라. 진정한 강가의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강가의 모든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태주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의 결혼식을 3개월 후에 성대하게 치르겠다. 태준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며느리로서 결혼 준비를 주도해달라.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이 답했습니다.
20년간 못다한 모성애를 이제라도 쏟아내고 싶어요. 민호는 평생 그리워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드디어 이루었다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님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나요? 네, 협력하겠습니다. 민재가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만나죠.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은이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해.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끓이며 20년 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서재에서 아들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태준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강가에는 오랜만에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재의 방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는 권력을, 사랑보다는 이익을 선택한 자신의 마음을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곧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약혼 발표 2주 후 민재가 수개월에 걸쳐 유출한 대한그룹의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진양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기획팀장 박 차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차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진양그룹이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0%가량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영 상황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응, 방금 들었다.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위기 상황을 처음 접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라. 태준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회장님, 일단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 상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기사 전략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민재는 이런 논의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재야, 내 생각은 어때? 태준이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민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민호는 삼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회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양그룹 측과 협상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네가? 태준이 놀랐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기습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임원들은 신입사원인 민호의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태준은 진지하게 고려해봤습니다. 좋다. 한번 해봐라. 태준이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진양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진양그룹 회장 박철수와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큰 그룹의 대표로 나오다니. 박철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호? 혹시 강태준의 손자인가? 네, 맞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겠군. 할아버지 대신 항복 문서를 가져온 건가? 항복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상생?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 우리가 이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보시죠. 이것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민호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이미 우리는 대한그룹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박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민호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한그룹의 기밀 정보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궁금하지? 박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민호가 진양그룹에서 돌아온 후 대한그룹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언론에서는 대한그룹의 위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태준이 비상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어. 회장님, 보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뭔데? 사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진양그룹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일어서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저는 진양그룹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후계자로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조카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순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배신한 거냐? 민호가 분노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양그룹 인수 후 저는 대표이사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아버지, 저는 평생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야 겨우 인정받았는데 이제 또 형의 아들에게 밀려야 한다는 거예요? 민호는 삼촌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의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자고 생각했는데, 함께?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장손 상속제 하에서 무슨 함께가 있어요? 민재야, 아직 늦지 않았다.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와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까.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양그룹은 내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경영권 변경을 위해서요. 주주총회? 민호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들 편에서 증언할 거예요. 대한그룹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둘째 아들이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결국 민호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민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모든 전략이 무너졌고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 수연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호가 고민에 빠져 말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누구요? 20년 전에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어.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볼 수 있지. 어머니가 나서겠다. 수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민호는 회사에 남아 진양그룹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민호가 혼잣말했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반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대한그룹.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의리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서러움과 질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생각보다 클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수연은 며칠에 걸쳐 미리 연락해둔 20년 전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시 함께 일했던 회계사 김정호였습니다. 지금은 대형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김정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호 오빠,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연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대한그룹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까지. 진양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다고? 김정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이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몇 명의 투자가들이 있어. 그들에게 연락해 볼게. 김정우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미래 가치에 대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대학 동창 이미영, 언론사에서 일하는 박현수, 그리고 금융계에 있는 최승훈까지 모두들 수연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 이미영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20년 전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
한편 민호는 회사에 남아 진양그룹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팀의 후배 직원 김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선배, 이거 보세요. 김대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진양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양그룹의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고 최근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진양그룹도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대한그룹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도박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정보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나요? 네, 공시자료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 가능해요. 그럼 밤새 작업합시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진양그룹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여러 프로젝트에서 큰 손실을 입어 오히려 대한그룹 인수가 자신들의 위기 모면용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 태주는 수연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투자자들이 나타났어요. 수연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자자들? 제가 아는 분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총 1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 네, 그리고 민호가 진양그룹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민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큰 발견을 했어요. 민호는 밤새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양그룹이 숨기고 있던 재무위기, 그리고 대한그룹 인수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 자료가 확실한가?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니까 확실해요. 태준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좋아, 이제 주주총회에서 반격해보자. 오후 2시 대한그룹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진양그룹 측에서는 박철수 회장과 민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진양그룹 측에서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박철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대한그룹은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강민재 부회장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민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민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진으로는 민재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자의 증언이라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발언하시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저와 회사를 배신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회사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태준은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제 손자 강민호가 설명하겠습니다. 민호가 일어서자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진양그룹의 진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진양그룹의 숨겨진 재무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양그룹은 현재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인수하려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시자료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투자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를 비롯한 여러 명의 성공한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한그룹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김정호가 선언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IT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매출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민호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호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민호는 태중과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제 가족입니다. 저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영권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손을 든 주주들을 세어보니 40%였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이번에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52%였습니다. 경영권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태중과 민호, 수연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박철수는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민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민호는 밖으로 나와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삼촌, 민호가 불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과소평가했구나. 삼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삼촌이 너무 어리석었다. 가족이잖아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삼촌. 민호가 삼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대한그룹의 위기는 가족의 힘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조카의 관용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뉘우쳤고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후 3개월이 지나 대한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며 회사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가 가족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민호와 박지은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는 고아원 관계자들부터 재계 인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기뻐.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호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됐구나. 고아원 친구 준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평생 친구야. 민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수연이 부산에서 알게 된 지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좋은 날 보는구나. 시장 상인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신랑 신부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태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할아버지가 대신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태준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지은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입장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가족 대표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이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민호는 가족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박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이어서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잃었던 손자를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손자가 이렇게 멋진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태준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민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카야, 삼촌이 정말 미안했다. 민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보여준 관용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앞으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너를 지지하겠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가의 큰 저택에서 열린 피로연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구나. 태준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민호가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은 것은 진짜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호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삼촌, 그리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박지은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태준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서 민호는 회장직을 정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민재는 부회장으로서 조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분기 실적도 정말 좋구나.
민재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삼촌이 계셔서 든든해요. 과분한 말이야.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하자. 그로부터 3년 후 대한그룹은 민호의 혁신적 경영과 민재의 안정적 지원하에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가의 저택에는 새로운 생명도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지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아들은 태민, 딸은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과 할머니 수연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애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민호가 쌍둥이를 안고 있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똑똑하겠구나. 태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주들 덕분에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봐야지. 수연은 부엌에서 온 가족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뭘. 수연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너는 애들 돌봐. 민재도 재혼한 아내와 함께 가족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민재의 새 아내가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년간의 분리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만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수연이 태준을 걸걸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고 말고 손주들 때문에 더 젊어진 것 같아. 태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준 민호에게 감사해요. 삼촌,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태준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별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고 삼촌과도 화해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민호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외로운 여정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처럼 시작된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강가의 사랑은 앞으로도 대대손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옵니다. 강민호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청년이 운명적인 면접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20년의 세월 동안 끊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의 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의 그리움, 어머니 수연의 숨겨진 사랑, 그리고 삼촌 민재의 뒤늦은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